여기 15세기 조선시대에 그려진 한 그림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화로운 이상향을 그린 산수화 같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 그림 안에는 아주 비극적인 정치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한 왕자의 꿈에서 시작해서 결국 여러 사람의 피로 꽃을 맺은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 안견의 목류도원도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복숭아꽃이 활짝 핀 낙원의 모습인데요. 이 고요한 풍경 뒤에 곧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의 전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얽힌 인물들의 운명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안평대군. 그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1447년의 어느 봄밤, 안평대군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에서 그는 험준한 골짜기를 계속 걷고 있었어요. 길이 끊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넓고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펼쳐진 겁니다. 꿈속에서 마주한 그 경이로운 풍경에 안평대군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합니다. 정녕 이곳이 도원이로다. 그가 그토록 찾던 이상향, 바로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이었던 거죠.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이 강렬한 경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그 꿈을 현실로 옮겨야겠죠?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단 3일.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토록 복잡하고 신비로운 대작이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놀랍게도 단 사흘이었습니다. 화가 안견은 왕자의 꿈 이야기를 오직 귀로 듣고 그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 엄청난 걸작을 탄생시킨 거죠. 이건 뭐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자, 그림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두루마리 그림의 왼쪽은 험준하고 거친 현실 세계의 산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길수록 평화롭고 넓은 낙원의 풍경이 펼쳐져요. 마치 이 좁고 험한 길을 지나야만 이상향에 닿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죠? 그림을 본 안평대군이 내가 본 길보다도 더 깊구나 하면서 감탄하자 화가 안견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꿈은 왕자님의 것이지만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제 붓이 찾아냈습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예술가로서의 경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안평대군은 자신의 벗들, 그러니까 당대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서 이 그림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이 그림에 대한 깊고 상징적인 해석이 시작돼요. 학자 박팽년이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낙원으로 가는 길의 끝을 그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화가 안견이 이렇게 답하죠. 끝을 그리면 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와, 이 그림은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첫 번째 미스터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학자, 이계가 이 그림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를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안평대군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꿈과 이상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두 학자 박팽년과 이계는 그림 앞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화 속에서 이 그림에 숨겨진 진짜 위험한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림의 두 부분을 번갈아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평화로운 낙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험하고 거친 산. 그들은 이 명백한 시각적 대비 속에서 단순한 풍경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은유를 읽어내기 시작해요. 먼저 이계가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 험한 산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고난과 번뇌라는 그 산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박팽년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는 저 산이 사람의 뜻,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뜻을 품을수록 그 길은 더 좁고 더 위험해진다. 아주 의미심장한 해석이죠.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 넘치게 흘러갑니다. 박팽년이 앞으로 누군가는 저 길을 다시 건너야 할 겁니다. 라면서 불길한 미래를 암시해요.
그러자 이계가 받은 대답은 이 그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때는 꽃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철학적 대화가 순식간에 삶과 죽음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꿈의 장막을 걷고 이 그림을 둘러쌌던 인물들에게 닥친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그림이 그려지고 불과 6년 뒤 안평대군의 친형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쿠데타, 바로 개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꿈을 꿨던 안평대군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3년 뒤 그림을 해석하던 두 학자 박팽령과 이계는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다가 발각돼서 결국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육신은 단종 복위 운동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6신하를 뜻하는데요. 박팽년과 이계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나면 이 그림은 더 이상 그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만 보이지 않죠. 꿈을 꾼 왕자, 그 꿈을 그린 화가, 또 그 꿈을 해석했던 학자들까지 모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잖아요. 이 그림은 이제 그들을 위한 슬픈 노래, 진혼곡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계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자기 꿈을 보게 된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지도 모를 그의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려 했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 그 꿈이 이 그림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결국 목료동원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한 시대의 꿈과 좌절, 그리고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품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오늘날의 예술 작품들 속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